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매수하셔야 되냐, 공매도가 중지가 된 딱 그 시점과 최근 시점을 봤을 때 공매도 잔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기업에 매수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 많이 줄었더라고요. 에코프로 BM보단 에코프로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퓨처엠도 좀 제법 줄었고,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그룹주의 장기 전망은 어떤가요? 단기 전망은 좋아요. 사실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한 3년 전, 4년 전쯤 그때 처음 얘기했나? 그때 한경에서 처음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하고 나서 주가 엄청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확 내려왔잖아요. 딱 그 자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에 민망하고 진짜 죄송하고 막 할 말도 없는데, 사실 포스코는 이제 얘기할 게 되게 많죠. 이제 어떤 거냐면은,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표가 바뀝니다. 잘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새로운 회장님이 오셨고, 그 회장님이 이제 철강 쪽에 이제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야, 2차 전지는 관심 없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걱정을 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투자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한테는 사실 제일 필요했던 게 뭐냐면 매출의 포트폴리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강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철강 업계가 안 좋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바운딩이 심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소재라고 하는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진출을 이제 사실 신사업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솔직히 진출한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으니까, 20년 됐습니까? 철강은 옛날에 박태준 회장님 때부터 정말 수십 년 동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제가 해왔었던 그런 업종이었고, 그렇게 되면 워낙 잘하고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기껏해야 몇 년,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돈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에코프로나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가나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들은요, 당장의 주가별로 뛰어왔어요. 뭐 일론 머스크 보세요. 작년에 주가 그렇게 테슬라 밀릴 때도, 아 그냥 나는 할 거 하는데, 내 거 할 거 열심히 하는데, 그때 다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쯤에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제가 한번 그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 엔비디아는 굉장히 운이 좋은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래픽 칩 가지고 핫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가상화폐 채굴 관련 기업으로 엮였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사양의 컴퓨터나 더 고사양의 어떤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 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뭐 게임도 사실 더 좋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 엄청난 화질의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은 수요가 죽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손실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 40%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거는 영상도 있어요. 환경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채널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한 10% 정도 좀 더 눌리면 진짜 바닥인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때 다들 움찔하셨거든요, 채팅창에. 야, 나 지금 마이너스 30% 40%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템베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그냥 그들은 계속 열심히 했었어요. 계속 파산 위기를 겪고 열심히 해왔고, 테슬라도 이제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열심히 해왔고. 사실 근데 지금 보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그룹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황이 좀 쉬고 있다 뿐이고, 그 2차 전지라는 업종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1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2차 전지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여러 가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대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된지 기억도 안 나는데, 최소 20년 전, 30년 전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처럼 이제 이 전기차라는 게 나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올라간 건 사실 이만큼이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삼아 가지고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업의 주가가 눌리고 뭐 실적이 떨어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포스코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광산 매입하고 있고 지분 올리고 있고. 그럼 이제 광산 같은 거 이제 지분을 가져오면은 당연히 나중에 소재를 만들 때 원재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업할 수 있는 제반 요건들을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빌드업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버티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모든 산업이나 모든 거에는 빌드업 과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도요.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디램은 삼성전자가 탑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램을 처음 시작한 게 이병철 회장님이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 반도체가 흑자로 돌아서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황을 볼 때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무 증권사 리포트, 막 증권사의 입장을 보면, 증권사는 솔직히 한 1년 못하면 날라가잖아요. 뭐 6개월 있으면 뭐 자리 빼고 막 3개월, 6개월, 1년마다 그들의 어떤 실적을
계속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증거사기 때문에 그들 사이트에 맞추면요. 그 회사의 기업인들의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처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2차 전지는 미래라고 생각해. 난 이거 4, 5년 투자할 거야. 라고 들어오셨죠? 고작 2년 됐습니다. 지금 1년, 2년?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기업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 가지고 이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 안 될 것 같아 하고 투자를 딱 거둬들이고 이제 사업을 접는 수순으로 가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접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뒤도 보지 마시고 손절하십시오. 근데 지금 아무도 그런 기업이 없어요. 계속 돈을 붓고 있죠. 기업이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할걸요?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가는 미래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의 기업이 또 공통점이 뭐냐면 지주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좀 잠깐 좀 관심사에 내려가 있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주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그런 걸 봤을 때 두 개 기업은 매력도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지금 업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뭐 지금도 포스코홀딩스 오늘 실적 나온 걸 알고 있는데 뭐 포스코홀딩스 퓨처임이 뭐 적자 뭐 아니면 흑자가 엄청 줄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번 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나왔을 때 우리는 조금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보다는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마인드로 이 회사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작년부터도 제가 다양한 자료를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되게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소재를 많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야,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소재도 싸지겠네? 어떡하지?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배터리 가격이나 2차 전지 기업들이 매출이 최고였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양극재 음극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게 양극재 음극재만 올라간 게 아니고 다 올랐죠. 밀 가격도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모든 원자재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여러분 니켈 가격 보십니까? 니켈 이런 거 보세요. 구리 보세요. 뭐 구리 가격이 뭐 어떻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고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다 사라졌어요. 방송에 요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게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소재죠. 근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딱 나와요. 그 해만 딱 떠요. 근데 그걸 딱 빼고 보면은 그 전해부터 양극재, 음극재는 그냥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서 잠깐 빵 떴을 뿐이지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제일 높은 게 배터리 가격인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연기관차랑 이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가 좀 더 비싸지는 케이스도 발생해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는데 스포티지가 5천만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 들으면서 헐 이번에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3천만 원짜리 가지고 들어온다는데 물론 제가 중국차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중국차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역전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요. 처음으로 오빠 테슬라 한번 사볼까 얘기 처음 했습니다. 원래 전기차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배터리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되게 높았죠. 근데 스페이스X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LG엔솔의 배터리를 달라고 했어요. 보조 배터리를 쓸 테니까 달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인공위성은 요만큼만 잘못돼서 터져버립니다. 근데 진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높으면 달라고 했겠어요? 아니겠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와이프가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테슬라 살까? 이 얘기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전기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과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양극재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높았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어지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가 핵심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이 들어가는 이제 제작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올해가 돼서 저는 작년부터도 25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25년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 차를 사야 되는 사람이 고민을 할 거다. 높아지는 유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근데 자동차를 샀을 때 비용 자체가 만약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는 이게 유지비잖아요. 유지비는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아마 되게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게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전기차 관련 기업들,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올해가 최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작년부터 똑같이 들어왔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25년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한다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은 무엇인가요? 원래 잘했던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종을 옛날에 많이 봐왔지만 잘했던 애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그룹 핫했잖아요. 뭐 LG엔솔, 뭐 LG그룹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LG엔솔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 SDI는 사실 너무 좀 이제 바깥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도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홀딩스, LG엔솔 딱 요 세 개 정도를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LG엔솔의 에코프로 그룹은 원래 좋았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워낙 빌드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저한테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거는 2차 전지 때문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가 희귀가스였는데, 그 희귀가스를 포스코홀딩스가 우리가 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2차 전지뿐만 아니더라도 반도체 쪽으로라도 되게 많은 소재랑 되게 많은 어떤 재료들, 원재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면서 되게 많은 부산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하나에 몰빵되는 회사도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1등 상승률 쪽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만들어주면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데, 그런 의미로 포스코홀딩스가 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내드린 내용일 거예요. 되게 피해를 많이 봤죠? 뭐 공매도에 대한 피해를 되게 많이 봤던 업종이 2차 전지였고, 그 전엔 또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산화도 많이 진행을, 아직까지는 뭐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노력을 한 게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3월 달에 재개가 되게 되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전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씩 따져보면은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공매도 잔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공매도가 청산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달 보내드린 거에서 더 줄어들었으면 더 줄어들었지 이게 늘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되게 바닥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공매도 하면 무조건 안 좋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입장 바꿔 보면요, 괜찮은 상품이에요. 우리가 말 원활하게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은 증권사, 외국인 증권사들은 이 불법 공매도가 문제지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기로, 지금 시대가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고 막 이제 로봇들이 걸어 다닐 시대인데 이거를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산화만 되고 외국인들이랑 개인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공매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공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야 수익이에요. 근데 삼성 쪽에 이제 풋옵션이나 아니면 공매도를 걸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고 5대5 할 수 있고 3대7, 이거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밸런스를 맞춰요. 두 개를 해 놓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가 다 수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 떨어진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위에 사는 걸 제껴버리고 얘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헤지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보통 헤지를 합니다라고 진행하는데, 공매도가 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 헤지 전략을 못 써요. 물론 이제 공매도 말고도 뭐 풋옵션이나 옵션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이제 공매도가 중지가 됐을 때 뭐 증권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공매도 중지되면 우리나라 난리 난다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해지 방법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중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만기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거였는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금융이 아직은 진짜 후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요즘은 과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땐 불법이었어요, 과외가. 불법 과외 타파하자 이러면서 막. 왜냐면 이제 과외를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 돈 자체도 이거 수입인데 세금이 안 된다 해가지고 불법이었거든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매도를 개인들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개인이 외국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저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무섭다니까? 공매도는 아시겠지만 이론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하고 내가 리스크가 감당되는 사람은 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정보가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편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위험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시장 경제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하면 자기가 잃어야지. 내가 공부가 덜 되면 내가 잃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외국인이랑 뭐 똑같아진다 해가지고 개인이 뭐 공매도를 편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막 공매도를 갖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걱정이 과합니다. 시장 경제잖아요. 그냥 망하면 알아서 망하게 놔두세요. 그냥. 잘할 사람은 잘하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불법적인 요인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기사를 내보낸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금융범으로 딱 잡아가지고 뭐 징역 한 30년 때려야죠. 다시는 그런 행동 할 수 없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없어질 거라 봐요. 오히려 저는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업황에는 지금은 좀 좋은 역할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도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떨어진 거 인정하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주구장창 2차 전지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만 낸 곳이 최근에 바이 의견을 냈더라고요. 참 시대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싶은데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매수하셔야 되냐? 공매도가 중지가 된 딱 그 시점과 최근 시점을 봤을 때 공매도 잔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기업에 매수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에코프로 BM보단 에코프로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퓨처엠도 좀 제법 줄었고. 네,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의 급등 배경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은 1등 기업이나 대장 기업들의 숙명이라고 봐요. 까일 때는 제일 많이 까입니다. 뭘 하든 무슨 핑계를 대서 욕을 합니다. 잘 갈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기업이 없을 정도로 찬사를 하죠. 참 이게 너무 싫은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테슬라, 전 세계 전기차 대장 오브 대장 테슬라가 감당해야 될 미래라고 봐요. 뭐 주가에 대한 부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예전에 막 거의 뭐 7, 8년 전부터도 얘는 고평가됐다라는 얘기, 평생 걔는 고평가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온 회사예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되게 유명한 영상들 많잖아요. 막 이제 공장 디폴트 되기 직전이어서 돈 끌어오는데 바쁘고 투자 받기 위해서 바쁘고 공장이 디폴트 된다는 얘기도 실제로 나왔었던 기업이었고 근데 저도 사실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지만 대표들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직원들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이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물어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돈 구해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커왔었던 스타팅 업체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대장주가 됐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주가 급등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정말 될 사람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M7 기업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이제 베팅을 했죠. 근데 다들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달랐는데 딱 한 기업이 몰빵을 합니다. 공화당에. 트럼프에 몰빵을 하죠. 이에 따라 가지고 거의 트럼프 관련주가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테슬라란 기업을 보면요. 물론 이제 기업이 만들어진 지는 뭐 10여 년 정도 돼 가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 보면요. 뭐 전기차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위성을 띄워 가지고 하는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사업이 30-40년 전에 있었던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전통 산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사업이라 보시면 되죠. 결국 테슬라도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신규 사업이라 가지고 또 얼마 그런 게 아니고 전통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제발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새로 뭔가 막 이제 스타팅이 돼서 이제 오른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되게 오래된 업종이나 이런 업종은 어디까지 규제해야 되고 어디까지 제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서포트를 해야 될지 딱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업종들도 사실은 반도체는 옛날에 처음 생겼을 때 규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빌드업이 된 거거든요. 규제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AI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지 사법당국이 제일 느립니다. 제일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 대한 법안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금까지 보면 캘리포니아주도 "아 테슬라 싫어. 일론 머스크 너 싫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섞인 규제였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반적이진 않았었죠. 뭔가 이제 합리적이지 않았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에 베팅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는 그런 고액 자산의 어떤 이제 이 베팅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서로가 니즈가 맞았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베팅을 잘한 거예요. 인생의 베팅이 제일 중요한데 진짜 거의 뭐 옛날에 비트코인 막 이제 나중에 그때 베팅하는 수준이죠. 정말 베팅을 잘한 거고 이제 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테슬라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일단 바로 지금 FSD 한다고 하죠. 자율주행 바로 한다고 하죠. 근데 일단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랑 참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참 안타까운 산불이 이제 불이 발생했죠. 화재가 발생했죠. 산불이 발생하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 가지고 주지사를 만났고 사실 두 분이 정치적으로는 적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좋을 때 왔었고 주지사가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많이 도와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많이 도와달라 했고 트럼프도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살리는 어떤 액션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캘리포니아주가 되게 중요해요. 그 주가 아무래도 이런 땅덩어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 자체도 되게 좋은 주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제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전반적인 미래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 보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테슬라 하나만 상장돼 있지 뭐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무 데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자동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이제 우리 생활로 딱 들어오는 게 그가 그리는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보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된 게 테슬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로보택시화 시키고 자동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운전하게 만들고 이게 로봇을 안 치든지 지가 알아서 돌아가든지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가 알아서 소비자한테 가더라고요. 그냥 생산되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가요. 이제 운전자도 없어요. 공장에서 나와 가지고 집 앞에 갑니다. 배달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앱으로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가 바로 구매를 하면은 저희 집 앞에 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로보택시 이런 것에 대한 부분 FSD 더 올라갈 것이고 로보트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가사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인공위성 띄워 가지고 스타링크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여요. 가끔 이 하늘 보면은 한 줄로 쭈루루루 이제 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입니다 이제 가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 그렇게 많이 띄워 놨고 그리고 우주 스페이스X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하고 있는 미래는 그건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유의하게 상장돼 있는 테슬라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사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중국 전기차의 국내 진출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일본 가서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실패했고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안 보이는 이유가 중국에서 굉장히 좀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홍보했냐면 "우리가 토요타를 이겼다. 우리가 토요타 판매량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토요타는 어쨌든 일본 최고의 차고 전 세계 최고의 차량 기업이기 때문에 '토요타를 이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여러분 토요타는요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이에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지 전기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만들죠. 만들지만 그렇게 막 신중하게 막 이제 진지하게 다가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 팩트 체크를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걱정했지만 '에이 얘들 또 싼 거 들고 들어오겠다. LFP 붙여 가지고 싸게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때 비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절대 한국 시장에서 싸게 팔 생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과연 그럴까? 너희들이?" 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토3가 2천만 원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대잖아요. 이거는 비아디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파는 거예요. 원가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갖다가 버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쪼금 여기에도 엇박이 나고 있는 게 많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더 버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비아디도 지금 되게 말은 되게 많아요. 이제 뒤로 나온 얘기는 이제 "비아디의 이 부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예, 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일단 중국은 항상 잘하는 것처럼 저가로 들어와서 시장을 눌러서 장악을 한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전략을 취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의 저가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지금 미국 시장에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문제는 또 있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필요 없다,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뜻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 테슬라는 이미 보조금 필요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죠. 보조금 주지 말라는 얘기는 나머지 기업들 다 눌러버리고 우리가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서, 오히려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아, 치킨 게임 끝났다, 이제 캐즘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정부가 지금 보조금을 안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가 또 보조금을 주면 이게 또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세랑 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저는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서 선전을 할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거의 일본처럼 될 거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는 예전에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자동차 회사가 자국에서 점유율이 뭐 70% 80%가 된다는 거는, 야, 이건 조금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독점이잖아요. 저는 그게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중국 차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런 경쟁을 한 곳에는 오히려 좀 대응하기가 좀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우수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배터리도 굉장히 좀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싼 거가 비지떡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 그게 그대로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싼 게 좋은 게 있고 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어쨌든 나 혹은 우리 가족의 위험, 생명과 연결돼 있는 그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나라 분들의 걱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국민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선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기아차 응원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테슬라, 현대기아차 좋죠.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Q가 곧 출시하는데 BYD와 비교해서 저가형 전기차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테슬라가 될 거라 봐요. 테슬라가 될 거라 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A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랑 비아디 뭐 사실 거의 뭐 이제 원탑, 투탑이죠. 두 개 기업이 거의 경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테슬라는 이제 좀 뭔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샀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 테슬라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로보택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택시 업계랑 뭐 이슈가 많아질 수 있겠죠, 물론. 안 되면 진짜 미국에 뭐 테슬라 하나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이용을 안 할 때 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택시 역할을 하고 그 수익을 이제 테슬라와 쉐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저희 차는 우리가 사실 낮에만 이용하지 밤에는 차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차 회사들한테 "야, 우리 밤에 이용 안 하니까 그건 좀 싸게 해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에, 그 시장에 테슬라가 발을 담근 거죠. 만일 뭐 진짜 우리나라 택시 업계들도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만 좀 잘 돼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 전 단기간에 들어오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단기간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일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매력적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다 되고 이제 뭐 로보택시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면, 전 당장 지금 테슬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아디의 어떤 서비스와 테슬라의 서비스가 사실은 좀 차이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사실 뭐 스타링크 연결, 그죠? 그리고 로보택시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히려 전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매력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테슬라가 가진 이게 차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을 거라 봐요. 근데 테슬라는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이건 좀 앞으로 좀 경계를 해야겠네, 현기차가.' 이 정도 생각이었는데,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Q가 나오면은 일단 구경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요걸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테슬라 저가형 모델 Q가 나왔을 때 좀 더 이게 전반적인 실적에 많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테슬라 매수 전략을 알려주신다면요? 테슬라요?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뭐 환경도 환경 글로벌 마켓이나 뭐 미국 인사이트 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M7이 이끌 거예요. 올해도 M7이 이끌 거고 오히려 누릴 때마다 매수 전략이 전 맞다 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머리를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많은 이제 증권사, 미국의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표가를 100불씩만 올려라. 근데 막 뭐 대나이브스는 뭐 한 200불, 300불씩 올리더라고요. 제가 와, 씨, 야, 2, 300불은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반칙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매수 전략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단 미국 증시는 올해 제가 뭐 작년 연말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중 씨는 좀 쉴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조정이 올 거다. 뭐 느리면 2분기 초반, 뭐 빠르면 1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최근 분위기가 보면은 조정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 조정은요. 더 높이 가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세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지금 어쨌든 이 관세가 멕시코의 관세가 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난잡해요.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눌림이 있을 때 매달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올해도 M7이 이끌 거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정이죠. 그리고 지금 조정은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저희 후배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설 되게 많을 때 형이 사라고 했을 때 살 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에다 그랬어요. "지금 손 가니? 지금 손 나가니?" 그랬더니 형 지금 좀 관망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관망이나 해라." 이런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국 트럼프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건데 저는 1기 때도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중국 제재는요. 언젠간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누군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2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했으면은 중국이 지금 저 상태는 아닐 거예요. 한번 좀 이제 굽히고 들어왔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좀 뭔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난번 제재 때 이제 중국이 한번 버텼다가 지금 중국이 저렇게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마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1기 때만큼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림이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하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환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미국 이제 달러를 환전해 가지고 비싼 돈에 환전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국내 증시가 지금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미국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앞에서 말씀드린 조선 쪽은 대놓고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이나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눌림 있는 반도체나 이런 라인들 그쪽으로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주식도 같이 투자하시지만 밸런스를 지금은 쪼끔 국내 쪽으로 좀 더 두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지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국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환율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행 가실 때도 지금 휘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을 많이 여행 가시는 이유가 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제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미국 조정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있어야 더 높이 갑니다.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나와서 집까지 다시 뛰어 들어오실 분 없잖아요. 중간에 쉬면서 뭐 라면도 먹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하잖아요.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증시도. 근데 지금은 이 조정은 받아들이시고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미증시가 1 월보다 연말에 더 높은 곳에서 끝날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조정이 있을 때도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12월 달도 더 높은 곳에서 끝날 거예요."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1월 달부터 미는 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올 12월 달에 더 높은 데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미증시든 국내 증시든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